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도서는 문학 세계사에서 펴낸 니체와 함께하는 철학 산책. 어느 날 니체가 내 삶을 흔들었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장석주 작가는 19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게 되고 니체라는 낯선 정신과 만나 그날부터 그 별을 바라보며 어두운 길을 헤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니체일까요? 작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니체 철학이 우리 내면의 삶과 의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이 책이 이 세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낙담하는 자들, 하지만 여전히 삶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어느 날 니체가 내 삶을 흔들었다.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행복하냐고 물었다. 그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판단을 하려면 먼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욕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을 다 손에 쥐는 게 행복인가? 일상의 안녕들이 지속하는 것,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것, 건강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안락한 삶의 조건이 될 수는 있을 테지만 행복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세계는 전쟁과 폭력, 가난과 기아 따위로 얼룩져 있다. 도시에서는 날마다 갖가지 범죄들이 일어나며 우리의 안녕과 생명을 위협한다. 세계 도처에서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미래는 암담하다. 인간은 늙고 병들며 기력은 세잔해지고 세월이 지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떠나간다. 그런 조건에서 저 혼자만 희희낙낙하며 살 수는 없다. 행복의 조건과 불행의 조건은 그 총량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누구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다른 누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행복은 개별자의 현실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정신의학의 영역에 있는 건지도 모른다. 평온한 가을 아침이다. 어젯밤 공중에 떠있던 달은 사라졌다. 간밤에는 잠을 잘 잤다. 덕분에 편두통은 없고 팔과 다리는 멀쩡하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마쳤다.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내 발 아래서 몸을 둥글게 만 채로 잠들고 나는 창밖을 바라본다. 내가 보는 풍경 속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하다.
햇빛이 그 나무를 축복하고 있듯이 감싼다. 햇빛이 투과하는 나뭇잎은 아주 밝은 연두색이다. 나뭇잎은 투명하고 환한 빛으로 반짝일 때 내 안에 있는 근심의 부피가 그리 크지 않아 견딜만 하고 나는 낙관적이 되어 세상은 대체로 살만하다고 느낀다. 눈은 저 멀리 있고 추위가 닥치려면 멀었다. 추위가 닥친다 해도 난 걱정하지 않는다. 추울 때 입을 두툼한 스웨터가 있고 발을 감싸는 보온 양발도 몇 켤레나 있으니까. 지금 이 찰나 나는 암석과 바다가 있는 이 지구에 살아있다. 어떤 비관도 난폭함도 나를 삼킬 수 없음에 안도한다. 나는 안전하고 낙관적이며 편안하다. 이것이 내 곁에는 잠든 고양이가 있고 환한 햇빛에 물든 나무가 있는 가을 아침의 내 기분이다. 나는 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떠도는 난민 무리가 있고 지구는 피살자들의 스크린이다 라고 말하는 시인이 있음을. 오랫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시와 철학에 빠진 것도 그 물음과 이어지는 바가 있다. 사람마다 나를 다르게 바라볼 게 분명하다. 물리학자에게 아이는 분자, 원자, 전자, 양자의 집합일 뿐이다. 생리학자에게 아이는 근육, 뼈, 신경의 불안정한 결합체다. 의사에게 아이는 붉게 달아오른 질병과 통증의 덩어리다. 심리학자에게는 유전과 환경의 무력한 수신자이며 허기와 사랑으로 통제 가능한 조건 반응의 집합체다. 이 희한한 유기체가 갖게 될 거의 모든 생각은 망상일 것이며 거의 모든 인식은 편견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할 이유도 안다. 나는 월드 휘트먼의 시를 읽고 집과 가까운 동네를 산책하는 것을 즐기며 단골로 다니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 달은 창밖으로 내 던져지는 껍질이고 태양은 전기 오렌지다. 같은 식구를 읽을 때 그 경이로운 발상에 놀란다. 가끔 위원회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노동을 해서 먹고 살 만큼 돈을 번다. 세금과 국민의료보험료와 기타 공과금을 연체하지 않는다. 다행이다. 나는 남천나무를 비롯한 식물 몇 그루를 기르고 타인의 안녕과 기쁨에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여분의 힘이 있다. 나는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전 세계에 퍼지는 전염병을 걱정하고 갑자기 치솟는 집값이 폭락할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내 혈압은 정상이고 식후 혈당도 안정적이다. 니체의 책을 꽤 여러 달 동안 집중해서 읽고 있는 중이다. 나는 그대의 사상과 감수성 뒤에 강력한 지배자가 있다. 그대는 모르는 그 현자의 이름은 본래의 나다. 그대의 육체 안에 그가 살고 있다. 그대의 육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와 같은 사유에 동의한다.
나는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생각의 연장선에서 니체의 몸, 철학을 읽을 때 감탄한다. 나 혹은 자아라는 것은 허상이 아닐까? 우리의 개체적 동일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우리의 자아는 실상 잡다한 작용들의 집합일 뿐이다. 열렬히 애써서 얻어진 모방의 결과일 뿐이란 말이다. 우리 안에 본래적이며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 우리의 할아버지들과 아버지들이 느끼고 바라고 생각했던 것의 창백한 반영일 뿐이다. 삶의 생성적 주체는 자아가 아니라 신체다. 우리는 신체에 굽이치는 힘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있음의 감각은 생생해진다. 우리는 신체로서 느낌과 감정들, 미묘한 기분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행복은 신체에 여분의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숨 쉬고, 먹고, 잠자고, 움직일 때 우리 신체의 필요보다 조금 더 넘치는 힘, 여분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 여분의 힘을 활력의 뿌리로 삼으며 그 상태를 건강이라고 부른다. 니체는 안티크리스트에서 이렇게 쓴다.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힘의 느낌, 힘의 의지, 인간 안에서 힘, 그 자체를 증대시키는 모든 것. 그리고 이어서 쓴다. 나쁜 것은 무엇인가? 약함에서 유래하는 모든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갈라지는 것은 힘의 느낌과 증대, 그 차이에서 비롯한다. 자기 안에 힘이 증대한다는 느낌은 좋은 삶의 근거다. 반면 약함, 기력의 쇠지는 나쁜 삶에 빨려 들어가는 조건이다. 약해지는 것은 힘의 고갈이고 이것은 곧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니체는 자기 안에 힘이 증가한다는 느낌 속에서 행복을 실감한다고 고백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힘이 증가된다는 느낌, 저항이 극복되었다는 느낌. 니체는 신체를 깔보는 자들을 경멸한다. 니체가 그랬듯이 오늘 아침 내 신체의 건강함이 행복의 기초적 토대임을 나는 역시 느낀다. 당신은 내게 행복하냐고 물었지만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다. 시와 철학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내놓지는 않지만 행복에 대한 감각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내가 만난 행복한 이들은 한결같이 고요하고 타인을 향한 감사와 경외감으로 넘치는 사람들이었다. 반면 불행한 이들은 늘 딱딱하고 화를 내며 타인의 보람에 대해 냉소적인 모습이었다. 그들 속은 시끄럽고 까칠하고 세상을 향한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다. 롤프 도벨리는 불행 피하기 기술에서 좋은 삶은 대단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멍청함이나 어리석음, 유행 따르기를 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이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지려면 행복 강박증에 눌리지 않고 어리석음과 유행을 쫓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더하는 대신 덜어내려고 애쓰며 내재적 가치를 쫓는다. 내재적 가치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우정과 사랑, 자아의 충만감, 영혼의 성장, 가족과의 친밀함,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의 좋은 관계와 밀접한 그 무엇이다. 행복을 손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 시도는 자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정치가들은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지만 이는 가당치도 않다. 정치가 행복을 약속하는 순간 현실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린다고 말한 것은 칼 포퍼다. 그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지상 낙원을 세우려는 시도는 언제나 지옥으로 안내한다라고 단언한다. 정치가들은 상품, 소비, 부가 행복의 척도인 걸로 오도하면서 국내 총 생산의 수치를 행복의 지표로 내놓는다. 그러나 국내 총 생산의 수치가 국내 총 행복의 측정치로 환원되는 일은 없다. 정치가들은 행복을 단 하나의 실체, 단 하나의 형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행복은 개별자가 감당하는 실존 조건들, 즉 건강, 직업, 환경, 소득, 교육 등 복합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토대 위에서 수백만 개의 형상으로 존재한다. 최대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멋진 신세계는 허상이고 신기루다. 정치가 단 한 번도 행복을 빚어낸 시대는 없었다. 그나마 좋은 정치는 우리를 최악의 불행을 피해 차선의 불행으로 인도한다. 역사는 늘 나쁜 정치가 대규모의 불행을 만들어 온 세계에 퍼뜨렸다고 일러준다. 행복은 재물을 쌓은 뒤 그것을 꽉 움켜쥐는 일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덕성과 이타성의 실천에서 오는 즐거움에서 찾을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은 기쁨이 넘쳐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행복은 다양한 찰나와 경험 속에서 번쩍이며 나타난다. 행복은 유한한 삶에서 겪는 무한의 경험이다. 행복은 정서적 충만의 순환이고 기쁨과 지복의 믿음에서 가능해진다. 찰나에서 영혼을 보는 것, 그 불가능의 가능성을 엿보는 게 행복이다. 행복이 불가능성에서 향유되는 것이라면 행복은 손에 쥘 수 없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행복은 무한과 같이 인간이 촉지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무한은 유한성에 갇힌 인간에게는 실현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으로 애초에 형태도 실체도 없다. 무한이 우리 경험 저편에 환영처럼 떠 있는 것이라면 그걸 손에 쥐려는 노력은 헛된 것이다. 행복은 이내 사라지는 것이어서 만지거나 손아귀에 쥘 수가 없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더디고 어렵지만 불행이 닥치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 행복은 말이 끄는 마차의 속도처럼 더디고 불행의 속도는 빛과 같은 광속이다. 내 머리와 팔다리는 멀쩡하고 나는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산다. 가끔 택시를 타고
내가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행복했던 그곳은 어디인가? 분명한 사실은 그곳이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곳은 이미 지나가 사라진 시절, 영원히 가 닿을 수 있는 무한을 달리 호명하는 이름이 아닐까. 무한이란 직접적인 촉지가 불가능한 추상, 분할할 수 없는 전체, 진리가 작동하는 이데아의 찰나다. 우리는 저 무한의 끝에서 와서 무한의 끝으로 돌아간다. 30대 초반 집을 나와 서울의 한 서민 아파트에 월세를 얻어 살았다. 그 서민 아파트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난방도 않고 밥도 끓이지 않으며 보냈다. 아파트에서는 잠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 출판사로 출근했다가 밤늦게 만치에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일이 잦았다. 어느 날인가는 만취해서 택시를 탔는데 개포동이란 지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물론 나는 택시 기사에게 내가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진 않았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경험을 행복이 넘치던 것으로 윤색한다. 그들은 옛날엔 참 좋았어 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 행복한 과거란 시간의 작용으로 역경과 불행의 직접성이 다르면서 생기는 망각의 달콤함에 취한 결과일 것이다. 그것은 기억의 윤색, 즉 거짓 기억 증후군의 결과이다. 서울 강남의 외곽에 있는 서민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시절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 막 30대로 진입한 나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내내 외롭고 불행했다. 직원들과 합심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출판사는 번창했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왜 불행했을까?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어서 불행했다. 입에 넣는 밥이 부끄럽고 햇빛 아래 걷는 게 부끄러워서 어여쁜 내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견딜 수 없어서 슬프고 불행했다. 아내와의 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높고 그 내상은 깊었다. 나는 불행의 밥을 먹고 불행의 잠을 잤다. 어쩌다가 한 계절에 하루 정도만 아이들을 불러 함께 지냈다. 나는 동네 공중 목욕탕에 가서 아이들의 등과 팔다리에 비누칠을 해줄 때 행복했다. 목욕탕을 나와서는 아이들을 고깃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였다. 이제 아이들은 성장해서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떠났다.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더 불행을 견뎌야 할까? 그 대답은 내게 없다. 아는 것은 벚꽃이 지고 왔던 봄은 떠난다는 것. 곧 여름이 오고 우리는 여름의 눈부신 햇살 아래서 눈을 가늘게 뜨고 녹음 우거진 숲과 반점처럼 땅에 들이운 그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뿐이다. 땀 젖은 몸을 씻은 뒤 잘 익은 복숭아를 깨물 때 단 복숭아즙이 입가를 적신 채 흘러내린다. 우리는 여름 과일의 풍미와 향기를 듬뿍 맛보며 행복감에 취할 것이다. 그렇건만 봄날의 화사한 꽃들, 여름의 빛과 영광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행복이 대상의 소유가 아니라 경험의 향유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 행복을 꽉 잡으시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모란 작약들이 벌이는 꽃잔치와 사방에서 번쩍이는 여름의 눈부신 빛, 그리고 의욕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온화한 가을 햇빛이 흘러가는 찰나에 잡지 못한 행복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남긴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은 인생이 숨긴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대배우는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보다. 나는 이 말을 인생이 희비극으로 뒤엉킨 덩어리이고 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받아들였다. 나는 어린 시절 카미라는 프랑스 작가에 열광했는데 그의 가난과 불행을, 허무와 부조리한 삶에 대한 감각들, 인간의 엄청난 무질서와 늘 변함없는 바다의 항구성, 그리고 긴 고독과 침잠의 시간을 내 생의 기억과 동일시하며 위로를 받았다. 프랑스 식민지인 알제리에서 지독히도 가난한 프랑스 이주민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카미의 정서에 가난과 질병이 들이온 그늘과 멜랑콜리에 대해 쓸 때 내 마음은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다. 20살 무렵 나는 아직 커피의 쓴맛이나 담배의 매캐한 연기를 겪어보지 못할 만큼 숫된 청년이었는데 그때 이미 불행과 그 무게에 허덕였던 것이다. 내 안에 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그렇다면 인생은 다중적이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한 심리학자는 인간은 경험하는 자기와 기억하는 자기, 즉 두 개의 자기로 산다고 말한다. 20살 때 의사단체가 발행 주체인 주간신문 기자시험에 응시했는데 서울 시내의 한 공립중학교로 시험을 치렀다. 구름대같이 모여든 응시생 틈에서 국사와 영어와 상식과 논문 시험을 치렀다. 초여름이었던가. 시험이 끝난 뒤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하늘을 머리에 이고 천천히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오는데 운동장에 쏟아지던 햇빛은 왜 그리도 하얗던가. 머리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빛으로 들끓는 운동장은 낯설었다. 그 찰나 삶은 빛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인간은 불행하다라는 각성이 전류처럼 몸을 뚫고 지나갔다. 그 강렬한 기억이 뇌에 각인된 채 남아있다. 백수로 빈둥거리며 시립도서관이나 기웃거리던 시절이다. 일자리가 간절해서 학력을 따지지 않는 기자시험을 봤는데 준비가 덜 된 탓에 낙방했다. 책을 끼고 방황하던 그 시절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 몸니어 잠들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공간, 작가 등단, 그게 꿈의 전부였는데 내 처지에서는 요원한 것이었다. 방황은 몇 해 더 지속되었다. 마침내 등단의 꿈을 이루고 출판사 편집부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하고 달마다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을 얻었다. 20살 때 갈망하던 것을 거머쥐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삭막하고 삶은 팍팍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나는 여전히 불행했다. 심리학자 에릭 클링거의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인간이 생존과 번식을 넘어 의미를 쫓는 존재라는 것은 많은 철학자들이 말한 바다.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이나 윤리학이 그토록 번성한 이유기도 할 테다. 군대에서 병사에게 땅에 정방형의 구덩이를 파괴한 뒤 완성하면 다시 메꾸는 벌을 내린다. 다음 날 그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시키는 것인데 많은 병사들이 그 벌을 고통스러워한다고 한다. 의미 없는 행동으로 이루어진 시간들, 의미가 배제된 행위로 이루어진 삶이란 이미 죽은 삶이기 때문이다. 의미가 담보된다면 고통도 견디고 심지어 제 생명마저 바치는 게 인간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물질이 아니라 의미로 풍부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의미로 가득한 삶만이 인생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인생의 여러 고비를 거쳐 노년의 초입에 서 있다. 담배는 피지 않지만 커피의 쓴맛에서 인생의 비극과 희극의 기미를 가늠하며 여기까지 떠밀려 왔다.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것들을 모른 채 인생을 꾸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영혼의 가장자리를 맴돌며 겨우 늙고 죽는 일의 두려움에 대한 한 점의 실감만이 있을 뿐이다. 근면한 동료와 함께 일하는 즐거움, 내일도 이 세계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온전하리라는 신뢰, 여름에는 달콤한 복숭아와 자두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리라는 설렘 속에서 희망과 기대는 부푼다. 의미의 실체는 이런 설렘과 기대, 낙관과 긍정의 기분을 성분들로 이루어진 만족감이다. 굳이 불행해지고자 애쓰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행복을 안달복달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의미의 존재가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한다. 살아보니 생은 평등하지 않다. 어디에서나 불평등이 편재한다는 게 이 세계가 품은 진실이다. 니체는 간명하게 사람들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나는 내게 주어진 생의 불우한 조건들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젊은 시절을 불우한 조건들, 딱히 대상이 없는 분노와 적대감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 싸우느라 허비했다. 내가 누린 평화는 작고 그 나머지 시간은 온통 소란스러웠다. 니체의 책을 읽다가 사람들은 활과 화살이 옆에 있을 때에만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다를 떨고 다투게 된다. 라는 구절에 전율을 느끼고 내 안에 어린 짐승이 무언가에 깊이 찔린 것처럼 통증을 실감했다. 사람들은 청개나 되는 교량과 작은 판자 다리를 건너 미래를 향해 돌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더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더 많은 불평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나의 위대한 사랑이 내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적이 속에서 형상과 유령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형상과 유령을 동원하여 서로에 대항하여 최선의 전투를 벌여야 한다. 성과 악, 풍요와 빈곤, 숭고함과 치열함, 그리고 가치의 모든 명칭들, 이것들은 무기가 되어야 하며 생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지, 달그락거리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생 자체는 기둥과 계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높이 세우려 한다. 생은 먼 곳을, 행복을 머금은 아름다움을 내다보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 생은 높이 오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높이 오를 필요가 있기에 생은 계단과 오르는 자들이 범하는 모순을 필요로 한다. 생은 오르기를 원하며 오르면서 자신을 극복하기를 원한다. 니체는 제대로 살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이 상승하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이 상승하기 위해 최선의 전투를 벌여야 한다라고 말한다. 내 안의 사유가 깊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사유의 유격전이 필요한 법이다. 내 불우함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승리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었다. 내가 싸워야 할 적이란 무엇인가? 아무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찮은 적을 가진 자는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니체는 적을 갖되 증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적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다. 생은 높이 오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니체는 깊이에 집착한 심연의 철학자가 아니라 높이에 대한 사유를 한 철학자다. 높이는 존재의 향상과 자기 극복의 선물이다. 높이는 정신의 상승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한 긍정에 이르는 표대이며 미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할 것이다. 생의 높이에 도달한 자는 아주 소수다. 사람은 1000개나 되는 교량과 작은 판자 다리를 건너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